안녕하세요. 지성원 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줄줄이 쓰러지는 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줄도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TMF 사태라고 지금 일컫고 있죠. 근데 이 앞전에 이미 20년 정도 된 문구 쇼핑몰 바보사랑이라는 업체가 문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 티몬 UMF 사태가 났고, 또 문고리닷컴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파산이 됐고, 1300K나 아니면 뭐 사자마켓, 기타 이제 잘 들어보지 않았던 쇼핑몰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오늘의 집, 반란, 정육각 이런 업체들까지도 뭐 자본 잠식에 빠져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파급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오늘의 집에서 우리 재무 아직 건전하고 충분히 현금 있고 자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또 저러다가 또 쟤네들도 엎질러지는 거 아니야? 뭐 돈 묶여 있는 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하게 되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더욱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플랫폼 업체들한테는 어떤 게 안 좋냐면, 일단 판매자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받을 거 빨리 받고 상품을 판매를 뭐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재고를 조금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그 플랫폼한테는 그냥 물건 팔지 않는다든지, 광고를 줄인다든지, 뭐 상품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플랫폼 업체에서는 갑자기 이번 분기부터 매출이 감소한다든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뭐 임대료나 인건비나 뭐 서버비나 이런 건 똑같을 텐데, 판매자들이 갑자기 판매 상품 가짓수를 줄이고 매출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더 마이너스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서 가지고 좀 조기 정산도 해주고,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해명을 혹은 설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해업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알레츠라는 회사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제가 이 알레츠라는 회사를 저희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알게 된 경로는 기존에 다른 MD 분이 있었는데, 롯데 하이마트 쪽에서 일하시던 MD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직을 하면서 저한테 알레츠에 한번 입점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어디 입점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 항상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도 영업이익을 봤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죠. 이렇게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입점해도 괜찮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모회사가 이제 광고업을 주로 했던 회사라서 뭐 자금력이나 회사의 업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또 믿고 또 진행한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점점 늘어나다가 한 몇 개월 정도는 뭐 매출이 거의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확 줄었던 데이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조금 더 저한테 더 와닿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있었던 어떤 직원들까지도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퇴사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경영자가 어떤 얘기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그 MD와 일을 같이 해온 어떤 셀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 신뢰에서도 굉장한 금이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더 고의성이 보이는 게 하필 금요일 날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갑자기 공지글을 올리고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뭐 상품권 해피머니 회사도 지금 뭐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 네이버에 이런 뉴스에 검색을 해보면 진짜 많은 업체들이 지금 미정산 여파, 뭐 폐업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통 저는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의 어떤 쇼핑몰을 들어본 게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쇼피나 라쿠텐이나 그리고 큐텐 몇 가지 것만 들어는 봤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 카테고리별로 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류라고 하면 뭐 무신사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에이블리도 있고 브랜디도 있고 스타일모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식품, 신선식품만 해도 마켓컬리도 있고 뭐 오아시스도 있고 뭐 또 정육각이라고 해서 고기도 잘 파는 데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카테고리별로 이걸 버티컬 뭐 커머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들이 결국엔 그 버티컬에서 투자를 또 받아서 또 종합몰 쪽으로 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제 신선식품만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뭐 뷰티컬리라고 해서 화장품도 하고, 뭐 호텔 뭐 아니면 일반 그냥 생활 리빙 제품들도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는 걸 보면, 처음에 그 어떤 시작했던 취지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이렇게 희석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점점 다른 데하고 똑같네, 그냥 별 차이 없네 라고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받지 못하고 경쟁은 또 경쟁대로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출혈 경쟁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별로 그 어떤 특이한 그 셀러나 특이한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어디 가면 네이버 가도 있고 쿠팡 가도 있고 뭐 11번 가도 있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결국엔 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건 할인 쿠폰이나 뭐 카드 할인 아니면 포인트 적립 같은 거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익성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수익 대비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이 뭐냐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면 거기서 떨어진 어떤 10%, 뭐 5%, 뭐 8%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짜여져 있거든요. 대부분 수수료가 10%에서 15% 사이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이 남는 건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개발자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MD도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서버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수익률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돼서 수익 대비 고정 지출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정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 수입원은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 이외에도 광고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들끼리 순위를 이제 입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A라는 업체가 100원을 썼으면 B라는 업체는 뭐 120원을 써서 계속 서로 순위 경쟁을 하면서 광고를 계속 해야지 그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당 비용으로 계속해서 입찰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부가 서비스라 그래서 뭔가 패키지를 사가지고 구좌를 여러 군데 나눠놔서 노출을 조금 다르게 하는 광고 상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뭐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배너 광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인에 딱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일주일만 하는데 뭐 1천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쿠팡회 같은 경우도 기획전이나 뭐 할인, 특정 시간대 뭐 타임어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광고비를 좀 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좀 업체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브랜디 하이버 영상 찍었을 때도 서버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티몬이나 뭐 인터파크 뭐 이런 데서도 서버비를 명목으로 계속 받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셀러들이 본인들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하고 하려면 충분한 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플랫폼 업체에서 계속 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좀 덜 지기 위해서 매출 구간별로 해서 서버비를 받는 이런 정책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그 이 PB 상품 때문에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1,400억이라는 그 과징금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이 PB 상품이라는 건 그 플랫폼 업체가 본인들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본인들 브랜드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쿠팡의 브랜드인 뭐 홈플래닛이나 뭐 코멧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뭐 자연주의, 뭐 모던하우스, 뭐 이마트, 신세계, 롯데 이런 데서도 PB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 PB 상품 데이터는 플랫폼에서 뭐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물건을 판매하면서 어쨌든 계속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절 뭐 바뀔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상품을 보고 그 상품을 공급하는 원 제조자 혹은 셀러들한테 우리가 이런 디자인과 컬러와 구성과 패키지와 이렇게 해서 만들 테니까 한번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PB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PB 상품을 만들면 아무래도 그냥 수수료만 받는 것보다는 A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투여되는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으니까 그냥 플랫폼도 그 PB 상품을 그냥 자기네 사이트에서 혹은 다른 또 쇼핑몰에 가서 또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PB라는 수익 모델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제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사후에 뭐 이제 AS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와 어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게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레츠 같은 경우도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게 불발이 나면서 판매자들한테 뭐 이전 달에 있던 정산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투자와 대출 쪽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줄줄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팀F는 보통 60일, 알레츠도 60일, 쿠팡도 60일 이렇게 판매는 되는데 판매자들한테 정산을 뭐 2달 있다 준다든지 한 달 반 있다 준다든지 이렇게 중간에 대금을 이렇게 묶어 놓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갑자기 공정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30일로 다 수정해라 라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도 돌려막기를 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더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이런 질타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때 저리로 부동산 대출이든 뭐 정책자금 대출이든 사업 뭐 자금 대출로 받으셨던 분들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자로 내는 비용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뭐 꼭 필수제가 아니면 소비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 감소 분위기라고 적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투자하기엔 뭔가 이 시장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더 잘 되리라라는 보장도 없고 뭔가 경쟁도 더 심화된 것 같고
너무 양극화가 벌어진 것 같다. 투자 수요 감소 분위기가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커머스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한계를 투자자들이 좀 인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앞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층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공급은 많고 플랫폼에 대한 그 쇼핑몰 공급은 많은데 수요자는 한정돼 있고 혹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에서 넘어온 테무나 알리 같은 이제 차이나 커머스 같은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어서 더더욱이 이거는 네이버든 쿠팡이든 뭐 신세계든 롯데든 대형 업체들도 좀 버거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 셀러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일단 정산 주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뭐 강매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계약 조건이나 정산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고 그것들을 수용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곳에 입점할 때는 항상 정산 주기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몇 년치의 재무제표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서 뭐 인원은 얼마나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높은 의존율을 좀 경계하라. 우리가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이라고 하면 뭐 8억은 A라는 플랫폼에 나오고 2억은 뭐 B, C, D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매출 의존도가 80%가 A라는 그 플랫폼에 너무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서 내 회사도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끌려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의존율은 계속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해서 막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정산이 물론 잘 되고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재고가 회전이 잘 되면 너무나 좋은 그림이지만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다른 그 쇼핑몰에 대한 경계 그 의존율을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거나 혹은 또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평균치를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온라인 쇼핑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업도 함께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옛날과는 다르게 뭐 오프라인을 진행할 때 MOQ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수량을 꼭 그 오프라인에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단 뭐 10개라도 좀 소량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대신에 외상이나 이런 거 없이 위탁 판매도 되고 혹은 그쪽에서 샘플 진열해서 좀 판매해보고 잘 팔리면 알아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너무 높여버리면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온라인도 하시니까 온라인을 하면서 오프라인도 같이 영업망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오프라인이 있으면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오프라인 우리 매장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다라고 홍보도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오프라인 매장을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오프라인 영업을 통해서 직접 물건을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온라인을 같이 겸업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반품이나 교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기간 안에는 다 보장을 해드린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실속을 좀 지켜야 되는 게 광고비를 막 투자해서 매출을 막 늘려가지고 이 사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뭐 적정 마진율이나 이익률을 조금 정해 놓으시고 광고를 너무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속 위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수를 키우기보다는 뭐 단골을 조금 더 만든다든지, 모수는 적지만 내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뭐 카페나 아니면 뭐 박람회나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실속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들이 왜 이렇게 줄줄이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 시기가 왜 지금인지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앞으로 셀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결 방안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댓글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